우리는 미국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동맹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서슬퍼런 선언 한마디에 70년 동안 유지되던 세계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유럽 각국은 비명을 지르며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쏟아부어야 했죠. 동맹조차 서로의 실익만 따지는 냉혹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바로 그 순간, 미국의 거침없는 폭주 덕분에 대한민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역대급 초대박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 5천 돌파는 시작일 뿐 전 세계는 제발 한국과 계약하게 해달라며 막대한 자본을 들고 대한민국만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고합니다. 앞으로 5년,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초고속 성장 구간이 열렸다고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유럽을 무조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 슈나이더, EU 안보 군수 통합조달 총괄 책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의 병사들이 전장에서 싸울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을 계산하고 조달하고 최종 서명을 하는 사람이죠. 제 서명 하나에 수십억 유로가 움직이고 동유럽 방어선이 유지되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살거나 죽습니다. 25년을 이 일만 해왔습니다. 포탄의 무게, 미사일의 사거리, 장갑차의 납기 일정까지 전부 숫자로 다뤄왔죠.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날 제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워싱턴이 약속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토 합동 프로젝트에서 미 국방부 조달 담당자들과 직접 악수하고 서명했죠. 새벽까지 회의하고 복도에서 커피 한 잔 나누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마르쿠스, 걱정 마. 미국은 동맹을 버린 적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국은 강했고 그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브뤼셀 지하 상황실, 보안 회선이 울렸습니다. 이 회선은 함부로 울리지 않죠. 지난 3년간 딱 2번 울렸는데 한 번은 러시아 국경 병력 이동이었고 한 번은 에너지 공급 차단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동유럽 사령부 장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슈나이더 책임자님, 워싱턴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기존 포탄과 미사일 납기 일정 전면 재조정이랍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연기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되물었습니다. 재조정이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동유럽 전선 비축량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장교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화 드리는 겁니다. 저희 쪽 포탄 비축량 21도 안 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뜻하는 것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이죠. 재조정, 이 단어가 참 교묘합니다. 파기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리던 탄약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장성 넷, 조달 책임자 셋, 외교관 둘, 모니터 12개가 전부 빨간색 숫자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 한 잔을 쏟았는데 닦는 사람이 없었죠. 그 정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보고서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전시 대비 비축량 31일, 유럽 5억 인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마저 이제는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미국 측 계약 중 이행 확정된 건이 몇 건입니까? 조달 담당자가 노트북을 넘기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 재협상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간 조달 업무를 하면서 계약이 한 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경험한 적은 처음이었죠. 장성 한 명이 테이블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생산으로 메울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유럽 자체 생산 역량으로는 수요의 30%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부품 수급도 불안정하고 에너지 비용 문제까지 겹쳐서
라인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죠.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죠. 방산주만 미친 듯이 치솟았고 에너지와 제조업 관련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외신들은 속보를 쏟아냈고 각국 외교부는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습니다. 동유럽에서 긴급 군수 지원 요청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까지 전부 같은 말이었죠.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추가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줄 물량이 없었습니다. 우리 창고도 바닥이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2시간째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유럽 자체 생산 라인 확충을 외쳤죠. 그러나 전부 시간이 필요한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토 내부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 유지를 말하고 있었지만 행간을 읽으면 전혀 달랐죠. 각국이 자기 목부터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빨리 빛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없었고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싸우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도 싸우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답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이 도시는 유럽의 심장이라고들 합니다만 그날 그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의 안보는 누가 보장해 주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방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끝에 앉아있던 분석관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젊은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데이터 정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분석관에게로 향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묘하게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무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한국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품질 좋은 제조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가성비 좋은 방산국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유럽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는 한 번도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계속 맴돌았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동맹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신뢰가 아니라 숫자로 누가 계약을 지키는가, 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누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가. 25년 동안 무기를 다뤄왔지만 그날처럼 숫자가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그리고 유럽의 전략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색 숫자들이 떠올랐죠. 31일, 20일. 이 숫자들이 천장에 붙어서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분석가니까요. 공포를 느끼면 데이터를 펼칩니다. 그게 25년간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죠. 상황실 회의 이후 세계는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는 정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죠. 자체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쪽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해야 한다는 쪽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중동에서는 재무장 선언이 줄을 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은 독자 방위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까지 군비 확장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시장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무기를 사려는 나라는 넘쳐나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가격은 치솟았고 납기 대기열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폴란드 조달 책임자 야체크였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야체크,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국 쪽에서 공식 통보가 왔어. 우리한테도. 뭐라고 왔는데? 기존 계약 물량 중 상당수가 재조정 대상이래. 사실상 당분간 못 받는다는 얘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하니 다른 문제였죠. 너희 쪽 비축량은 어떻게 돼? 야체크가 한숨을 쉬더군요. 솔직히 말할게. 20일 좀 넘는 수준이야. 동쪽 국경 쪽은 더 심하고 20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전화한 거야. 마르쿠스, 내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 말해봐. 야체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봐. 지금 당장.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젊은 분석관이 던졌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가 한국하고 작년에 계약한 거 알지? 그때 나도 반신반의했거든. 아시아 쪽이라 납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한 번도? 진짜로? 진짜야. 오히려 우리 쪽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미안할 정도였다니까. 그쪽은 항상 일정보다 빨랐어. 야체크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지금 여러 나라가 한국 쪽에 접촉하고 있어. 중동도 움직이고 동남아도 물량 확보하려고 난리야. 생산 슬롯이 빠르게 차고 있다고.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야체크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이 정도로 다급하게 말한다는 건 상황이 정말 급박하다는 뜻이죠. 저는 곧바로 사무실에 틀어박혀 한국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계약 현황, 납기 이행률, 가격 변동 추이를 수백 페이지씩 넘기면서 비교했죠. 미국은 자국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 물량을 대폭 줄인 상태였고, 유럽 자체 생산 라인은 부품 부족과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가동률이 바닥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논외였고,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과 계약 신뢰도에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증시가 전부 폭락하는 와중에 코스피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인 줄 알고 2번, 3번 확인했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장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배터리 수주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방산 납기 데이터는 더 놀라웠죠. 전 세계가 납기 지연으로 아우성인 상황에서 이 나라는 평균 납기가 오히려 단축되고 있었습니다. 계약 이행률 99% 이상, 긴급 생산 라인 전환까지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한국 데이터 전부 훑어봤다. 다들 한번 봐라. 분석관 프란츠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납기 지연이 거의 제로라니요. 나도 처음에 의심했어. 3번 확인했다. 옆에 앉아있던 루카스가 끼어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품 수급 문제는 한국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프란츠가 노트북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한국은 핵심 부품 상당수를 자체 조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배터리도 정밀 가공 부품도 국내 공급망이 구축돼 있죠. 외부 의존도가 낮으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루카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외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 다른 데 수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죠. 그것도 확인했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동과 동남아 계약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더라고. 정치적 발언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실질적인 계약과 수출로만 움직이고 있었어.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그렇다 치고 실제로 써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확인했다. 저는 어젯밤 야체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죠.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루카스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도 확인해봤어. 회의가 끝나고 바로 사우디 쪽 구매 담당관 파이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이살, 오랜만이야. 한국 방산 장비 운용해봤지? 솔직하게 말해줘. 문제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던가?
파이살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48시간 안에 기술팀이 날아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돼요. 다른 나라 장비는 고장나면 부품 오는 데만 석 달 걸리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석 달이랑 48시간이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 계약을 넣은 겁니다. 지금 물량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슈나이더 씨도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야체크에 이어 파이살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라고요?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쪽 운용 장교에게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좋은 이유요? 대통령이 바뀌든 국회에서 싸우든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 상황이랑 관계없이 납기가 지켜진다는 거죠. 우리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통의 전화를 끝내고 저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바깥은 어두워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세계는 공포에 반응하고 있었는데 서울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변동성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변동성이 없는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불안해지죠.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파봤습니다. 한국 공장들의 자동화 비율, 생산 라인 전환 속도, 에너지 효율 데이터까지 전부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의심은 줄어들고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가 터졌을 때 급하게 대응한 게 아니었죠. 애초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부품 자체 조달, 생산 라인의 유연한 전환, 정치와 분리된 산업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올린 구조입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항목 하나를 추가했죠. 신뢰, 납기 이행률, 계약 준수율, 가격 안정성, 정치적 일관성,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신뢰 지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항목이었죠. 무기 조달에서 신뢰를 숫자로 계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저도 일주일 전까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모니터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방산 수출 그래프가 떠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급등하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완만하게 꾸준하게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가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가장 크고 강한 나라만 쫓아다녔지. 가장 일관된 나라를 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 물론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의 신뢰가 진짜인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란 무엇입니까? 2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름 하나면 충분했죠. 계약서에 미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질서였고 그게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믿었던 것이 과연 진짜 신뢰였는지 아니면 그냥 힘에 대한 의존이었는지 다음날 아침 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름은 신뢰 검증이야. 프란츠가 눈을 동그랗게 떴죠. 신뢰 검증이요? 그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말 그대로야. 우리가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나라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다. 군사력이나 생산 규모만이 아니라 계약을 얼마나 지키는지, 정책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미국, 중국, 한국 이 셋을 놓고 비교한다. 루카스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미국, 중국이야 당연하다 치더라도 한국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루카스, 그게 바로 우리가 25년간 해온 실수야. 규모만 보고 판단한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을 봐. 규모가 큰 나라가 약속을 지키던가? 크기가 곧 신뢰라면 우리가 왜 이 꼴이 됐겠어?
루카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타, 미국부터 시작하자. 프란츠, 미국 분석 결과 보여줘. 프란츠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군사력 수치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세계 최대 국방 예산, 최첨단 무기 체계, 전 세계에 걸친 군사 기지. 능력 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능력은 만점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프란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관성이야. 거기 데이터 보여줘. 프란츠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죠. 먼저 에너지 문제부터 보시죠. 유럽은 오랫동안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왔습니다. 그 의존이 전략적 위험으로 돌아왔죠. 전쟁이 터지고 가스가 끊겼을 때 미국이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했지만 우리는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에너지든 무기든 어떤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언제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러시아 문제 아닙니까? 미국은 오히려 도와준 쪽인데요. 마야. 미국이 도와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의존 구조 자체의 위험성이야. 러시아에 의존했다가 당했고 그 다음에 미국 액화 천연가스에 의존하게 됐지.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 의존 대상만 바뀐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지.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그럼 다음 사례를 보자. 프란츠, 아프가니스탄 자료 띄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관련 데이터와 타임라인이 나왔죠. 이 사건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20년간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벌어진 일들 다들 기억하시죠? 카불 공항의 혼란, 현지 협력자들의 절규, 동맹국들의 충격.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보내진 메시지였어.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빠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우리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잖아.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게 될 것인가?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루카스도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산업정책 쪽을 보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들 알고 있지. 프란츠가 관련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이 법안 하나로 동맹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규칙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유럽 자동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전부 영향을 받았고요. 루카스가 이번에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까? 미국은 힘은 강하지만 그 힘이 강한 만큼 정책 변화의 파급력도 크다는 거죠? 정확해. 미국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다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건 그 변화에 우리가 매번 흔들린다는 사실이야. 그게 의존 구조의 본질이라는 거지.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미국, 능력 최상, 일관성 불안정. 요따. 다음 중국으로 가자. 프란츠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중국 분석입니다.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양으로만 따지면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가 안 되죠. 인프라 건설 속도도 놀랍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네. 먼저 스리랑카 사례부터 보시죠. 프란츠가 항만 프로젝트 자료를 띄웠습니다. 스리랑카 한반도타 항만입니다. 초기 조건은 매력적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에 빠른 착공. 그런데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항만 운영권이 99년간 장기 임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루카스가 인상을 찌푸렸죠. 99년이요? 사실상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의존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죠. 아프리카 쪽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프란츠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공사 지연과 조건 변경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초기 속도는 빠르지만 장기적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였죠. 완공 후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방산 쪽은 동남아 국가들의 방산 계약에서도 품질과 유지 보수 문제로 분쟁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장비를 도입한 뒤에 추가 비용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품 공급이 정치적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를 사놓고도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가격이 싸다는 건 매력적이야. 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치르는 거야.
장비를 사놓고 부품이 안 오면 그건 무기가 아니라 고철이 되는 거니까.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중국, 능력 거대, 신뢰 부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분석하고 나니 모두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죠. 희망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를 분석했는데 어느 쪽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잠깐 침묵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리는 미국의 힘과 중국의 속도를 분석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힘도 아니고 속도도 아니었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야. 프란츠가 조용히 물었죠. 그럼 마지막 분석 대상을 시작할까요? 그래, 한국이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제조 역량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까지 종합, 제조 역량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핵심 부품 자체 조달 비율이 높아서 외부 공급망 교란에 강하고요. 납기 쪽은 지난 3년간 방산 수출 계약의 납기 이행률이 99.2%입니다. 지연된 0.9%도 평균 3일 이내에 해결됐습니다. 루카스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죠. 아까 미국 정책 변화 얘기했잖아.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정치가 상당히 시끄러웠을 텐데요. 프란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내부 정치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선도 있었고 정권 교체도 있었고 국회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방산 수출 일정은 단 한 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계약은 지켜졌고 납기는 유지됐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은요. 중국처럼 사후에 조건을 바꾸거나 미국처럼 갑자기 정책이 뒤집히거나 한 적은요? 없습니다. 확인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죠. 아까 미국과 중국 분석 후의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침묵이었죠. 루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이 나라는 미국처럼 정책이 뒤집히지도 않고 중국처럼 조건을 바꾸지도 않는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작잖아요? 루카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데? 거대한 힘이야? 아니면 예측 가능한 파트너야?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문제지. 루카스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저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한국 밑에 두 단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능력, 일관성. 여러분, 신뢰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미국은 능력은 있지만 일관성이 흔들렸어.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약속의 무게가 가벼웠고 한국은 이 둘을 동시에 갖고 있었어. 만들 수 있는 능력, 지키는 일관성, 거기에 정치와 분리된 산업 구조까지.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지 한참을 고민했죠. 전략적 조달 다변화, 공급망 리스크 재평가, 여러 후보가 떠올랐지만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은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전략적 안정자산 평가서. 대한민국 보고서 첫 문장을 적는 순간 펜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를 전략적 안정자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세계관의 전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무기고가 아니다. 그들은 신뢰의 저장고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은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강한 나라만 쫓아다녔는데 정작 필요했던 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였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순순히 통과될 리 없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반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내일의 싸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저는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중심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아침 9시였습니다. 폭풍이 시작된 건 10시 반이었죠. 고작 1시간 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하인리히 크라우스였습니다. EU 방위산업 자주화 위원회 의장.
유럽은 유럽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뼈에 박힌 사람이죠. 독일 출신의 강경파로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하고 목소리도 크고 무엇보다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변한 상대는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직감했죠. 크라우스다. 마르쿠스 보고서 읽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바로 본론이었죠. 읽었으면 의견을 말해. 솔직하게 말하겠다. 한국을 전략적 안정자산이라고? 신뢰의 저장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보고서를 올린 거야? 목소리가 낮았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거야. 하인리히.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숫자 좋아하는 건 알아. 하지만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나? 미국이 흔들린다고 아시아에 매달리자는 거잖아. 러시아 가스에서 미국 가스로 갈아탄 게 엊그제야. 이번엔 한국으로 갈아타자고? 의존 대상만 바꾸는 거 아닌가?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크라우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에도 분명히 썼어. 전면 의존이 아니라 전략적 분산이라고. 한국이 유일한 답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즉시 검증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거지. 현실적. 유럽의 안보를 아시아 국가한테 맡기는 게 현실적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재고가 바닥나는 걸 지켜보는 게 더 현실적이야? 전화기 너머로 크라우스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짧았지만 그 침묵 속에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크라우스는 크라우스였습니다. 나는 반대하겠다.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거야. 유럽이 자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다. 하인리히. 자체 생산 라인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3년은 걸려. 그 3년 동안 동유럽 전선은 누가 지키나? 크라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죠. 크라우스의 영향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넓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유럽 자주 방위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결집했고 일부 매체에서는 비판적인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아시아 의존론은 또 다른 위험이다. 이런 제목이 브뤼셀 주요 언론에 실렸죠. 안에서 크라우스가 맡고 있는 사이, 밖에서는 세계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 상황이 저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죠. 프란츠가 긴급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책임자님, 글로벌 방산 슬롯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전 세계 주요 방산 업체의 생산 슬롯 대기 기간이 평균 2배에서 3배로 늘었습니다. 반년 전에 18개월이면 받을 수 있었던 물량이 지금은 3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3년? 네.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주문을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달만 더 늦으면 대기열이 4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이 동시에 물량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루카스가 끼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안 잡으면 자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안에서는 크라우스가 반대하고 밖에서는 슬롯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쪽에서도 미묘한 신호가 왔습니다. 워싱턴 주재 연락관이 비공식적으로 물어온 겁니다. EU가 한국과 군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직접적인 압박은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게 불편한 거야. 자기들이 납기를 끊어놓고서 우리가 대안을 찾는 건 못마땅해 하는 거지.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라우스 의장 반대에 미국 눈치에 안팎으로 벽이 쌓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가?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재고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숫자들. 동유럽 일부 국가의 비축량이 40일 이하로 떨어져 있었죠. 몇몇 소규모 국가는 25일까지 내려간 곳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라우스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 다른 경로를 택하기로 한 거죠. 위원회 전체를 상대하지 말고 실무진을 먼저 움직이자. 프란츠, 동유럽 회원국 조달 실무자들과 직접 접촉해.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면 위에서도 무시 못해. 크라우스 의장 모르게요? 모르게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설득하려니까 막히는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달라. 현장의 목소리가 올라오면 정치인들도 못 막아.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데이터로 움직이니까 보고서 내용이 먹힐 겁니다. 그날부터 팀은 두 갈래로 움직였습니다. 프란츠는 동유럽 실무자 접촉에 들어갔고 루카스는 제가 지시한 확대 분석에 착수했죠. 방산만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제조 역량 전체를 놓고 봐야 진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뒤 프란츠가 중간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동유럽 쪽 반응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폴란드 실무진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 경험이 있어서 보고서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도 긍정적입니다. 발트 3국은 비축량이 워낙 위험 수준이라 뭐든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크라우스 쪽에서 눈치채고 있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갈 겁니다. 오래 갈 필요 없어. 실무진 합의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힘이 되니까. 그 사이에도 세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모니터를 켜면 어디선가 새로운 방위 예산 증액 뉴스가 떴죠. 슬롯 대기열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느긋하게 논쟁하고 있을 여유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저는 글로벌 슬롯 현황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색 막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세계가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었고 늦는 자는 도태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그래프 옆에 한국의 수출 추이 그래프를 나란히 띄워봤습니다. 대조적이었죠. 세계는 패닉에 빠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정하게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급등하지도 급락하지도 않았죠. 그냥 꾸준하게 묵묵하게 한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맹은 감정이었지만 납기는 숫자였다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약속을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실행하는 나라요. 노트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세계에서 남아있는 선택지의 무게는 더 커진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더 바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크라우스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유럽 현장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고 데이터는 하루하루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죠. 이제 남은 건 이 방향이 맞다는 걸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카스와 프란츠에게 지시했던 확대 분석 결과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산이라는 한 분야만 보고 있었는데 시야를 넓히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루카스가 반도체와 배터리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책임자님, 반도체 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인데? 부품 병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방산용 특수칩, 통신 장비용 부품까지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 반도체는 생산 가능한 업체 자체가 전 세계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요. 원인이 뭐야? 복합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중국과의 기술 갈등 심화, 거기에 각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겠다고 보조금 전쟁을 벌이면서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나라는 많은데 실제로 가동까지 가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프란츠가 끼어들었죠. 에너지 비용 문제도 큽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아시아의 2배에서 3배입니다. 공장을 짓는다 해도 운영 비용에서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 반도체 자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루카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 인허가, 장비 수입, 인력 교육까지 전부 예상보다 느립니다. 크라우스 의장이 주장하는 자주 생산론이 방산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씁쓸해졌습니다. 자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능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루카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빠르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장기 공급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 변경이나 조건 수정 사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거래선이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업체들은 기존 유럽 거래처와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는 구조죠. 프란츠가 배터리 쪽 데이터를 이어서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는 더 놀랍습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군용 장비까지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장기 공급 계약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으로는 앞서지만 품질 안정성과 장기 신뢰도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루카스가 덧붙였죠. 인공지능이랑 로보틱스 쪽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핵심 부품인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방산만 보고 있었는데 시야를 넓히니까 구조가 보였죠. 이 나라는 방산에서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조업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가 있으니까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배터리가 있으니까 군용 장비의 전력 시스템을 자체 해결할 수 있고 자동차와 조선에서 쌓은 정밀 제조 기술이 방산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 프란츠, 자동차랑 조선 쪽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특히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릅니다. 조선은 이미 세계 1위 수준이고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까지 제조업 전 분야에서 상위권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 산업들이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제조 생태계 전체가 단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구조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고. 제가 말을 이었죠. 외부 공급망이 끊겨도 핵심 부품을 자체 조달할 수 있으니까 생산이 멈추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니까 비용 상승에도 버틸 수 있고 산업 간 연결이 단단하니까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분야가 받쳐주는 거야.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고 있었죠. 그때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님,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뭔데? 능력이 있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능력만으로 이 정도의 일관성이 설명이 됩니까? 능력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도 능력이 있고 중국도 능력이 있죠.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흔들리고 한국은 안 흔들립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핵심이야, 프란츠. 능력은 조건일 뿐이고 일관성은 다른 문제야. 미국은 능력은 세계 최고지만 정책이 흔들려.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자국 이익이 우선이 되면 동맹 약속도 조정 대상이 되지. 힘은 충분했지만 방향이 흔들렸던 거야. 중국은요? 중국은 규모가 거대하지만 약속의 무게가 가벼워. 정치적 관계에 따라 계약 조건이 바뀌고 장기적 신뢰가 쌓이지 않는 구조지. 능력은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야.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일관성이 유지되는 겁니까? 한국도 정치가 시끄럽고 경제 상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아직 완전히 답을 못 찾았어. 하지만 하나 보이는 건 있어. 한국은 정치와 산업이 분리되어 움직이는 구조야. 대통령이 바뀌든 국회가 싸우든 공장은 멈추지 않아. 수출 계약은 정권의 색깔과 관계없이 이행돼. 이건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뜻이야. 프란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른 나라와의 결정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정치가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은 정치가 아예 산업을 통제하죠. 한국은 정치가 시끄러워도 산업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마야! 그래서 이 나라가 위기에 강한 거야. 정치적 변수가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항상 예측 가능한 거지.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서 크게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능력, 일관성, 예측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나라가 지금 세계 몇이나 되겠어? 능력만 있는 나라는 많아. 하지만 그 능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외부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작동하는 나라는 드물어. 한국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거야.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방산 문제가 아니네요. 마야. 이건 방산을 넘어선 문제야. 이 나라의 제조 역량 전체가 전략적 자산이라는 거지. 반도체도, 배터리도, 조선도, 방산도 전부 하나의 구조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구조 자체가 위기에 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야.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브뤼셀의 비는 늘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길고 잿빛이죠. 모니터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동 그래프, 유럽 자체 생산 라인의 가동률 추이, 중국의 계약 분쟁 건수,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의 납기 이행률과 제조업 지표들.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한쪽은 흔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힘은 충분했다. 그러나 방향은 흔들렸다. 능력은 있었지만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속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답이 완전하지는 않았죠. 한국이 왜 이렇게 일관적인지 그 뿌리까지는 닿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잘한 건 운일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거래처에서, 모든 시기에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정체를 저는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동유럽 실무진 접촉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프란츠의 보고에 따르면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죠.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나라들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 말할 때 하나같이 같은 표현을 쓴다는 거였죠. 예측 가능하다. 폴란드도 루마니아도 발트 3국도 전부 이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가장 싸게 판다는 말도 아니었죠. 예측 가능하다. 이 한마디에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좋은 평가는 우연일 수 있으니까요. 두 번도 가능성이라고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세 번 이상 반복되면 그건 구조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구조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팀에게 말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분석한 건 주로 방산과 제조 역량이었어. 납기가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건 확인했지. 하지만 그건 현재 상태만 본 거야. 프란츠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간축을 넓혀보자는 거야.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랬는지 확인해야 해. 이 나라가 좋을 때만 약속을 잘 지킨 건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도 똑같이 일관적이었는지. 그 차이가 중요해. 루카스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는 거군요. 이 나라가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정확해. 세상이 좋을 때 약속 지키는 건 누구든 해. 진짜 신뢰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그날부터 팀은 한국의 과거 위기 대응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요. 며칠 뒤 루카스가 첫 번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이 있었죠. 관세 폭탄이 오가면서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많은 국가의 수출 기업들이 계약 조건을 재조정했습니다. 한국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공급 계약 이행률을 추적해 봤는데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격 급등도 납기 지연도 조건 변경도 없었죠. 무역 전쟁 한복판에서 기존 거래처와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프란츠가 끼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쪽도 비슷합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덤핑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한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기술 차별화와 장기 계약 안정성으로 버텼습니다. 당이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장기 신뢰를 선택한 거죠. 2020년 팬데믹 때는 루카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게 더 놀랍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 멈췄잖아요. 봉쇄, 물류 마비, 인력 부족, 모든 나라가 타격을 받았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 한국 제조업 가동률이 다른 주요국 대비 빠르게 정상화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봉쇄 기간에도 가동을 거의 멈추지 않았고 방산 수출 일정도 크게 영향받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이 납기를 수 개월씩 밀고 있을 때 한국은 기존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팬데믹에서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는 어떻습니까? 프란츠가 준비해둔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차단으로 제조업 전반이 타격받았을 때 한국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생산 지수가 한 분기 만에 회복됐고 수출 물량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오히려 신규 수주가 늘었죠. 유럽과 중동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주문이 몰렸는데 이 분야에서 한국은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루카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글로벌 재무장 위기입니다. 미국이 동맹 재조정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한국의 방산 수출과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일정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순으로 4개의 위기를 적었죠. 2018년 무역전쟁, 2020년 팬데믹, 2022년 에너지 위기, 2026년 재무장 위기. 그 옆에 한 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일관성 유지. 4번이야. 4번의 위기에서 전부 같은 결과가 나왔어.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프란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번은 우연이고 2번은 가능성이라고 했잖아요. 3번이면 구조라고 하셨고 4번이면 뭡니까? 확신이지.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크라우스였죠. 놀랍게도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마르쿠스, 시간 좀 있나? 있어. 무슨 일이야, 하인리히. 동유럽 실무진 접촉한 거 알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알아챘군요. 저는 솔직하게 나갔습니다. 그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판단했어. 크라우스가 한숨을 쉬더군요. 폴란드 쪽에서 연락이 왔어. 코발스키가 나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지지하겠다고. 그래서 루마니아도 비슷한 입장이래. 발트 3국도 움직이고 있고.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크라우스가 이런 정보를 제게 직접 전한다는 건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인리히, 나는 자네를 이기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면 좋겠다는 거지. 알라. 그건 아는데. 크라우스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멈추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솔직히 말할게. 데이터를 보면 자네 말이 틀리지 않아. 나도 그건 인정해. 하지만 유럽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걱정인 거야. 포기가 아니야, 하인리히. 자주 방사는 장기 목표로 가져가되 지금 당장의 공백은 검증된 파트너로 메우자는 거야. 이건 의존이 아니라 교량이야. 우리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우리 자신의 길을 닦는 거지. 전화기 너머로 크라우스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가 보낸 보고서 다시 읽어봤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위기 대응 기록. 4번 다 일관적이라는 거. 마야, 미국도 그 4번 동안 최소 2번은 정책을 바꿨지. 중국은 매번 조건을 흔들었고. 그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크라우스가 천천히 말했죠. 공식적으로 반대를 철회하지는 않겠다. 내 입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겠다. 이건 크라우스식의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이 정도 말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길이 열린 거였죠. 고맙다, 하인리히. 고마워할 것 없어. 결과가 말해준 거지. 내가 양보한 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크라우스라는 사람을 20년 넘게 알았지만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만큼 데이터의 무게가 컸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크라우스가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브란츠의 눈이 커졌죠. 진짜요? 크라우스 의장이? 진짜야. 하지만 공식 반대를 철회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단한 근거를 만들어야 해.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느슨해지면 안 돼.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죠.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건 이거야. 한국은 4번의 위기에서 일관적이었다. 능력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예측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아직 빠져 있어. 뭔데요? 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일관적인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른다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확인했어. 일관성이 있다는 것도 데이터로 증명했지. 하지만 능력 있는 나라는 많아. 미국도 중국도 독일도 일본도 능력이 있지.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이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 보고서는 아직 반쪽짜리야. 프란츠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치와 산업이 분리된 구조라고? 마야. 그건 메커니즘이야.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명이 돼. 하지만 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까지 가야 진짜 이해가 되는 거야. 루카스가 고개를 갸웃했죠. 뿌리라면 그 나라의 역사를 본다는 뜻입니까? 그래,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구조를 갖게 됐는지. 그걸 알면 앞으로도 이 일관성이 유지될지 예측할 수 있거든.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판단할 수 없어. 저는 팀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정리해줘. 전후 복구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어떤 위기를 겪었고 어떻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거시적으로 봐야 해. 루카스와 프란츠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불위셀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아직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4개의 위기 연도가 떠 있었습니다. 2018년, 2020년, 2022년, 2026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 일관성 유지, 4번의 위기, 4번의 동일한 결과. 이건 이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고 확신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해요. 확신의 뿌리까지 파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 그 역사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적었죠. 한 번은 우연이다. 2번은 가능성이다. 3번은 구조다. 4번은 확신이다. 하지만 확신을 넘어서려면 뿌리를 알아야 한다. 이 나라는 왜 이토록 흔들리지 않는가? 그 답은 아마 이 나라가 걸어온 길 속에 있을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내일이면 루카스와 프란츠가 한국의 역사 분석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서 저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왜 위기에 더 강해지는지 그 비밀을요. 루카스가 자료를 가져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걸렸죠. 나중에 들으니 자료를 정리하다가 몇 번이나 멈춰 섰다고 하더군요. 읽을수록 빠져들었다고요.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노트북을 펼치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죠. 이 친구는 원래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숫자만 믿고 데이터만 말하는 전형적인 분석가죠. 그런 루카스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임자님, 한국 경제 발전 역사를 정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뭔데? 저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숫자 앞에서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프란츠도 저도 놀랐죠. 루카스 입에서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시작해봐. 루카스가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직후입니다. 이 나라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네,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였고 산업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태반이었고 도로도 철도도 공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프란츠가 끼어들었죠. 그게 7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세계 1위를 다투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70년 전에 이 나라는 유엔에서 구호 물자를 받아야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겪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출발점이 이 정도로 바닥이었다는 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주목할 건 조건입니다. 루카스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 자원도 빈약했죠. 국토는 좁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북쪽으로는 상시적인 군사 위협이 존재했고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프란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까? 그게 바로 제가 감정이 움직였다고 한 이유입니다. 루카스가 화면을 넘겼죠. 이 나라는 없는 것들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사람에 투자했고, 기술이 없으니까 배워서 익혔고, 시장이 없으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당시 수출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는데? 가발, 섬유, 합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조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철강, 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조선까지 산업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200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를 이 나라는 수십 년 만에 압축해서 해낸 겁니다.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루카스가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입니다. 흔히 IMF 사태라고 불리죠. 이 나라가 사실상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국가부도? 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실업률이 폭등했고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프란츠가 조용히 물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업 체질을 바꿨고 금융 시스템을 뜯어 고쳤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정리했죠. 아팠습니다.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서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채 비율을 낮추고 기술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죠. 얼마나 걸렸어?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약 3년 반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랐죠? 세계가 놀랐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3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았다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악물었을지 숫자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위기는 계속됐습니까?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1997년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대응이 빨랐죠. 기업들이 이미 체질 개선을 마친 상태였고 금융 시스템도 강화돼 있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장기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프란츠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만들어낸 분야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전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기술에 투자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만들어낸 결과들이죠. 루카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반도체만 해도 처음에 한국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다고 합니다. 후발주자가 선진국을 어떻게 따라잡겠느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앞질렀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잠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건 성공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어.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이 나라가 대단한 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야.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야.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일어섰고, 외환 위기로 부도 직전에 갔을 때 일어섰고,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일어섰어. 이 패턴이 중요한 거야. 프란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 자체가 이 나라의 체질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래? 위기가 이 나라에게는 낯선 계절이 아니라는 거야.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위기가 오면 극복하는 게 이 나라의 리듬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4번의 위기에서 전부 일관적이었던 거야. 이 나라는 위기를 처음 겪는 나라가 아니거든.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 나라의 위기 극복 방식에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구조를 바꿉니다. 임시 방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꿔버리죠. 외환 위기 때 기업 구조를 바꿨고 그 이후에는 기술 자립에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매번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다음 위기에 더 강해지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겁니다. 프란츠가 감탄하듯 말했죠. 그래서 위기에 강한 게 아니라 위기를 겪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군요. 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머릿속은 이제 선명하게 정리되고 있었죠. 이제 전체 그림이 보여.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던진 질문이 뭐였지? 왜 한국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제 답이 나왔어.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했어.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지.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어. 그 과정에서 제조 역량이 쌓인 거야. 둘째,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어. 전쟁,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매번 무너질 뻔했지만 매번 구조를 바꾸면서 더 강해졌어. 위기가 이 나라의 성장 연료가 된 거지. 셋째, 그 과정에서 정치와 산업이 분리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 대통령이 바뀌든 국회가 싸우든 공장은 멈추지 않는 구조.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야. 넷째, 핵심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공급망을 구축했어. 외부에 의존하면 위기 때 끊길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반도체도 배터리도 정밀 부품도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 거지. 저는 펜을 내려놓고 팀을 바라봤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진 거야. 능력, 일관성, 예측 가능성. 우리가 분석한 이 3가지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지.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폐허에서 시작해서 위기를 반복해서 겪으면서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구조야. 회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제가 감정이 움직였다고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숫자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 프란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당연하지. 이게 우리 보고서의 마지막 퍼즐이야. 한국이 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현재 데이터만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보고서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 제목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왜 대한민국은 위기에 더 강해지는가? 그날 저녁 보고서 최종본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면서 감탄했고, 중국의 거대한 생산 규모를 보면서 놀랐고, 유럽의 기술력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한국을 분석하면서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감탄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존경에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결국 세계가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생존 의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수십 년 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변한 겁니다. 그것도 제조업 하나로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저는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적어야 할 문장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천천히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부터 강했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폐허에서 출발했고 자원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다. 하지만 매번 넘어질 때마다 구조를 바꾸면서 다시 일어섰다. 외환 위기를 겪었고 금융 위기를 견뎠고 팬데믹을 넘겼다. 위기는 그들에게 낯선 계절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이었습니다. 멀리 유럽의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죠.
내일이면 이 보고서가 공식 채택 논의에 올라갑니다. 크라우스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고 한 이상 동유럽 실무진의 지지까지 더해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강한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더 큰 군대, 더 많은 무기, 더 거대한 예산. 그것이 안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식 채택 논의에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브뤼셀 유럽의회 별관 안보전략위원회 회의실. 저는 이 방에 수십 번 들어가 봤지만 그날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자리가 차 있었죠. 각국 대표단, 방위산업 담당관, 외교 자문관들, 그리고 맞은편 끝자리에 크라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EU 군수 조달 다변화 전략 보고서 채택건입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 마르쿠스 슈나이더 총괄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제가 새벽까지 정리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25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보고서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분석을 압축해서 전달해야 했죠. 미국의 정책 변동성, 중국의 계약 불안정성, 유럽 자체 생산의 한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견한 하나의 이름. 우리는 미국의 힘을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정책 방향이 반복적으로 바뀌었고 동맹에 대한 약속의 무게도 달라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세계가 받은 충격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변화가 동맹국 기업들에 미친 영향도 경험했죠.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예측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도 분석했습니다. 생산 규모와 가격 경쟁력은 압도적이지만 스리랑카 항만 사례에서 보았듯이 전략적 의존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반복적인 지연과 조건 변경, 동남아 방산 계약에서의 품질 분쟁까지 능력은 거대하지만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자체 생산은 어떻습니까? 자주 방산은 옳은 방향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산 라인 정상화에 최소 3년이 필요하고 부품 수급과 에너지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 목표로는 맞지만 지금 당장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제 답을 제시할 차례였죠. 그래서 저는 다른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봤습니다. 힘이 아니라 일관성, 규모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약속을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을 때 이 나라의 장기 계약 이행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팬데믹, 전 세계 공장이 멈췄을 때 이 나라의 반도체 라인은 가동을 유지했고 방산 수출 일정도 지켜졌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유럽 제조업이 타격받았을 때 이 나라는 한 분기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글로벌 재무장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의 납기 이행률은 99%를 넘기고 있습니다. 4번의 위기, 4번의 동일한 결과. 한 번은 우연입니다. 2번은 가능성이죠. 3번은 구조입니다. 4번이면 확신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위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나라만 이렇게 일관적인가?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분석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고 산업 기반은 제로였고 국제 원조 없이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가발과 섬유를 수출하던 나라가 철강을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반도체를 만들었고, 세계 1위의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조업의 모든 사다리를 올라간 겁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3년 반 만에 구제 금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매번 무너질 뻔했지만 매번 구조를 바꾸면서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위기가 이 나라에게는 낯선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을 전략적 안정 파트너로 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유럽의 자주 방사는 장기 목표로 반드시 가져가되 지금 이 과도기의 공백을 검증된 파트너와 함께 메우자는 제안입니다. 이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까지 제조업 종합 역량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번의 위기에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공장은 멈추지 않고 계약은 지켜지고 납기는 유지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강한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찾아야 했던 건 강한 나라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긴 정적이 흘렀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폴란드 대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죠. 폴란드는 이 보고서의 채택을 공식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납기 준수와 품질 안정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현장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루마니아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도 지지합니다. 우리의 비축량 상황을 고려할 때 검증된 파트너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발트 3국 대표들이 연이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동유럽 실무진과의 사전 접촉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하나, 둘, 셋. 지지 의견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크라우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반대하면 표결이 복잡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크라우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크라우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외부에 의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흘렀죠. 하지만 크라우스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데이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의 위기에서 네 번 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 나라를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분석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자주 방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나이더 총괄이 말한 대로 그 길을 가는 동안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 방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채택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대하지 않겠다. 크라우스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저는 압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과 신념을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양보였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공식 채택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프란츠와 루카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프란츠는 화난 얼굴이었고 루카스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웃고 있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책임자님. 프란츠가 말했죠. 알라,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무겁다. 무겁다고요? 이건 시작이야. 보고서 하나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제부터 실제로 움직여야 해. 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품질 검증을 지속하고 장기적 파트너십의 기반을 닦아야 하지. 이 보고서는 문을 연 거야.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지금부터야. 복도 끝에서 크라우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가 멈춰 서더니 한마디를 했습니다. 결과가 말해준 거다, 마르쿠스. 자네가 옳았던 게 아니라 그답게 끝까지 인정은 안 했죠.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라우스는 데이터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서서 브뤼셀의 야경을 바라봤죠. 유럽의회 건물의 불빛이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오늘 내린 결정이 앞으로 몇 년간 유럽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25년간 무기를 계산해 왔습니다. 포탄의 무게, 미사일의 사거리, 장갑의 두께, 전부 숫자였죠?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한 무기는 미사일도 전차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미국이 재정렬을 시작하면서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지고 동맹이 재편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죠.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속도를 지켰고 방향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없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혼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계가 더 흔들릴수록 대한민국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의 가치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창밖의 브뤼셀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의 공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납기 일정을 확인하고 있을 거고 약속한 대로 내일 아침 선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조용하게 묵묵하게 흔들림 없이 그게 그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